안녕하십니까? 서울여자대학교 정차숙 초빙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을 한 명언을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명언이냐면 바로 이 명언인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좀 드리면 이 사람은 광고회사 그레이 애드버타이징에서 카피 팀장 그리고 이제 광고 제작을 담당하는 부사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맥스웰 데인 그리고 네드 도일과 함께 광고회사 DDB를 창립을 했고요. 1961년 카피라이터 명예의 전당에 그리고 1976년 광고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은 윌리엄 범벅입니다. 그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그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달려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윌리엄 범벅은 광고를 창작할 때 소비자한테 어떻게 말하는가, 이건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인데 이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고 전략을 배웠습니다. 광고 전략은 소비자한테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광고를 창작할 때 이 what to say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못지않게 이 how to say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how to say,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광고가 소비자하고 접촉하는 것에 대한 광고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광고 전략은 마치 식물의 뿌리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뿌리는 말 그대로 땅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광고 전략 또한 소비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뿌리처럼요. 그런데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는 것과 관련된 그 광고의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만약에 이게 좋다면 소비자가 그만큼 더 광고에 잘 공감도 하고 설득도 잘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가 높아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범벅은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 소비자한테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아무래도 소비자하고 직접 접촉하는 이 만나는 부분과 관련된 광고의 기술이다 보니까 이 광고 효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배울 텐데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배우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총 3가지를 오늘 학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개념에서 정의와 특성 위주로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에서 총 5가지, 즉 로저 리브스의 USP 전략, 데이비드 오길비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 그리고 범벅의 엑시큐션, 레오 버넷의 인히어런트 드라마, 그리고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공적인 크리에이티브 전개 방법에서 광고를 창작할 때 좀 참조할 수 있는 노하우 9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차 시에는 범벅이 제시한 실행, 즉 엑시큐션까지 살펴보고 2차 시에는 이 나머지 내용, 그러니까 레오 버넷의 인히어런트 드라마부터 해가지고 성공적인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전개 방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개념을 배우겠습니다. 일단 여러 연구자들이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면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슐츠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슐츠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는 것은 소비자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건지, 인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릴 건지, 카피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방법을 짜내는 거,
이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화자는 다음과 같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정의를 했는데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는 것은 표현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스타일, 테크닉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두 정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사이먼은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표현의 틀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카피 이거는 어떻게 쓸 거고, 일러스트레이션 이거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틀, 이게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두희 교수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거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앞에서 광고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광고의 전략을 메시지, 그러니까 카피로는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시각적, 일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비주얼, 영상 이런 걸로는 어떻게 표현할 건지 이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 연구자들이 제각각 본인의 언어로 아주 다양하게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공통점이 보이시죠?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뭐죠? 네. 지금 공통적으로 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표현과 관련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다, 표현의 틀이다, 표현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핵심은 바로 표현입니다. 광고를 어떻게 표현할 건지, 광고를 어떻게 창작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것, 이게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광고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카피는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영상은 어떻게 제작을 하고, 비주얼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건지, 표현 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고, 테크닉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를 만드는 것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 전략은 what to say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것과 구분해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how to say,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계획을 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전략은 what to say,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how to say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광고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가장 창의적인 것이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소비자하고 접촉하는 것과 관련된 광고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만나는 부분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 전략이 분명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그것을 잘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광고 효과가 증대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 영화 쪽에서 영화 감독이 계획을 굉장히 잘 짰어요. 광고로 따지면 광고 전략을 굉장히 잘 수립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감독이 계획을 잘 수립을 했다 하더라도 영화 배우가 이 감독의 계획대로 잘 연기를 해내주지 못한다면 관객이 보는 것은 그 배우의 연기이기 때문에 결국 영화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광고 전략을 잘 수립했다 하더라도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훌륭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광고가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소비자하고 직접 접촉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광고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그러한 광고 전략을 독창적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됩니다. 즉,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에서는 이제 광고의 소재를 결정을 하고, 스토리를 짜고,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표현 기법,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요. 그 외에도 기타 표현의 내용이나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 이 광고 제작물의 창의성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만든 이들의 창의력이나 상상력, 감, 직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흔히 광고를 과학과 예술의 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과학에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예술에 들어갈까요? 어디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네,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예술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광고를 만드는 이들의 상상력이 중요시해야 되고 또 그리고 독창성 이런 게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과학보다는 예술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시대 순으로 크게 3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는 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주류를 이루는 표현 전략이 바뀌어 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50년대는 USP 전략이 한 시대를 풍미를 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 그 시대를 주도를 했었고, 그리고 1970년대에는 주로 포지셔닝 전략이 그 시대를 주도하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 3개의 전략만큼은 기억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3개의 전략과 2개의 전략을 더해서 오늘 총 5개의 전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저 리브스의 USP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3개, 이 USP 전략의 정의, 그리고 내용, 사례, 이 순서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USP 전략은 바로 이 사람, 로저 리브스가 제안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입니다. 그는 1940년 광고회사 테드 베이츠를 공동 설립을 했고 이 회사에서 회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는 1961년 광고의 실체라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여기서 이 USP 전략을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USP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USP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에서 앞머리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고유 판매 제한 또는 독특한 판매 제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제품이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고유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베네핏, 이게 바로 USP인 것이죠. USP 전략은 그럼 무엇이냐면은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모방할 수 없는 우리 제품만의 아주 유일무이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판매 제한점을 소비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장 안에서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P 전략의 핵심은 이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아주 유일무이하고 독특하고 고유한 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USP 전략의 핵심입니다. 로저 리브스는 모든 제품은 자기만의 이 USP를 개발을 해야 되고 한두 번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이 제품의 USP는 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못하니까 광고를 통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줘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USP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USP는 굉장히 소비자 관점에 그리고 과학적인 광고 창작 개념입니다. 로저 리브스가 광고를 창작하던 이 50년대는 주로 사람들이 좀 막연하게 주관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광고를 창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저 리브스는 이 USP 전략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 과학적으로 광고를 창작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광고를 창작하던 상황에서
이 USP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품도 분석하고 소비자도 조사하고 그리고 시장도 파악을 하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USP는 굉장히 소비자 관점의 광고 창작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50년대는 이 시장이 셀러스 마켓이었습니다. 즉 판매자 위주 시장이었어요.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셀러스 마켓은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장의 주도권이 소비자보다는 판매자 위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부족하니까 소비자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판매자는 제품의 가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시장의 주도권이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에게 있는 시장, 이것을 셀러스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장은 셀러스 마켓이 아니라 바이어스 마켓이죠. 구매자 위주의 시장.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본다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은 시장입니다. 근데 50년대만 해도 이 시장의 주도권이 판매자에게 있는 셀러스 마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USP 전략은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소비자를 좀 고려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은 소비자 관점의 광고 창작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략은 과거에 제품들 사이의 품질 차이, 기능 차이 이런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던 시기에 주로 많이 이용이 되었던 광고 표현 전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과거에 아주 많이 이용이 되었던 표현 전략입니다. 로저 리브스는 이 USP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 다음의 3가지 사항을 고려하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3가지 고려 사항이라는 것은 구체성, 도특성, 그리고 판매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일단 그 광고 안에서 구체적인 제품의 혜택을 제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딱 봤을 때 내가 이거 사왔으면 이러한 혜택을 누리겠구나. 나의 이러한 욕구가 이 혜택 덕분에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라는 말인 거죠. 그리고 2번째, 도특성. 광고 안에서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은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우리 제품만의 아주 고유한, 독특한,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제안을 하라. 이것이 2번째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고려사항은 판매력입니다. 지금 이 전략은 광고 안에서 제안을 얘기하는데 그 제안을 소비자가 들었을 때 저 제품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굉장히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강력한 것이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이 USP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구체적인 제품 혜택을 이야기하고 이 제안은 굉장히 독특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끔 아주 강력한 판매력을 갖추게끔 광고를 창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3가지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USP 전략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혜택을 소비자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독특하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독특하고 고유한 혜택이 소비자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 광고 효과도 높이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패 사례인데 바로 농심의 강글리오 커피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게 강글리오 커피 인쇄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나요? 뭐 같아 보이나요? 이건? 네, 사슴이죠. 왜 이렇게 사슴을 전면에 배치를 했냐면 이 강글리오 커피는 이 사슴의 녹용에서 추출한 강글리오사이드라는 성분을 넣은 커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녹용 성분이 들어갔다. 이것은 강글리오 커피의 아주 독특한
고유한 혜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에게 의미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드실 때 보통 어떤 목적으로 드시나요? 일반적으로 잠을 깨기 위해서 드시죠. 각성 효과 때문에 커피를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주기보다는 건강을 위한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녹용 성분이 들어간 그런 특징을 내세워서요. 이게 이 제품의 굉장히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이긴 하지만 이건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어가지고 결국 사람들은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이 출시가 된 거는 2013년 1월입니다. 그런데 계속 시장에서 이렇게 외면을 받으니까 좀 더 다른 것들을 추가를 해서 리뉴얼을 해가지고 다시 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광고를 보시면서 뭐를 더 추가했나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강글리오 꿀, 사과, 커피. 야, 진짜 꿀맛이네. 4가지를 넣었는데 이렇게 맛있나? 강글리오 꿀, 사과, 커피. 무병장수를 추구하는 농심. 강글리오 커피는 녹용 성분을 넣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좀 외면을 하니까 이것저것 더 추가를 해서 리뉴얼을 했죠. 뭐를 넣었다고 하나요? 네, 꿀도 넣고 사과도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소비자는 그것을 커피에서 원하지 않아요. 소비자한테 별로 의미 있는 그런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강글리오 커피는 2015년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뉴스 하나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데일리 TV, 매일경제TV, 한국경제TV 이렇게 여러 뉴스들을 편집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 뉴스를 보면 이 강글리오 커피의 도입에서부터 시장 철수까지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글리오 커피라고 하는 제품을 오늘 28일부터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강글리오 사이드라는 이 물질은 모유나 녹용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 기능성 물질인데요. 뇌 기능을 좋게 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좋게 하고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주는 그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 뉴질랜드산 녹골, 사슴뼈죠. 에서 추출한 강글리오 사이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가격이 이제 편의점 기준으로 12개에 6,000원. 그러니까 하나에 500원 정도 가격이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일반 커피 믹스 가격이 한 개당 100원에서 한 150원 정도고요.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이 커피 믹스 시장의 가뜩이나 이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사실 이런 고가 정책을 쓰는 것 자체가 이렇게 통할지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기능성 물질을 넣은 커피를 과연 소비자들이 찾을까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있긴 한데 앞으로 농심이 이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국내 대표 식품업체인 농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커피로 불리며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엄 커피 강글리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농심 강글리오 커피 판매 비중은 통계로 잡기 어려울 정도의 판매량만 기록 중입니다. 인스턴트 커피 제품은 시장에서 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좀 보이네요. 네, 신 회장이 직접 나서면서 진출한 그 인스턴트 커피 시장이지만 그 소비자들의 입맛을 잡기에는 좀 부족했나 봅니다. 커피 믹스 시장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가운데 경쟁사들 제품보다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들은 녹용 성분이 그 주 소비계층 20, 30대에게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체중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고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강글리오 커피는 그 사슴의 녹용 성분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게 이 제품의 아주 고유한 독특한 특성이죠. 그런데 소비자들이 외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완해서 리뉴얼을 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꿀, 사과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건강까지 생각한 커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비자한테 의미가 없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USP 전략은 우리 제품만이 가지는 고유하고 독특한 혜택을 얘기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이 고유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소비자한테 동시에 의미도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로저 리브스가 USP 전략을 활용해서 직접 만든 광고 사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초콜릿 드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판 초콜릿 껍질 까서 이렇게 드실 때나 아니면 뭐 초코볼 이런 거 드실 때 그때 뭐가 불편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이 초콜릿은 이 손의 체온 때문에 이렇게 녹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판 초콜릿 이렇게 까서 먹을 때 손에 막 초콜릿이 묻고 자칫하면 이렇게 옷에도 묻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도 그리고 옷도 이렇게 더럽히지 않고 좀 이렇게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는 니즈, 욕구가 있습니다. 로저 리브스는 이제 소비자들을 분석해서 그런 욕구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마침 이 M&M 초콜릿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고유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고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즉, 이 M&M 초콜릿은 당신의 손에서는 녹지 않고 당신의 입에서 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TV 광고를 보여드릴 텐데 이 M&M 초콜릿이 손에 묻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광고 살펴보겠습니다. Strumming hands and M&M's. Chocolate candy. Strumming hands and M&M's. All hands love M&M's. Cause the milk chocolate melts in your mouth. Not in your hand. There's a rich milk chocolate center covered with a colorful candy shell. Slapping hands and M&M's. Clapping hands and M&M's. All hands love M&M's. Cause the milk chocolate melts in your mouth. Not in your hand. M&M's chocolate candies. 자, M&M 초콜릿은 입에서만 녹고 손에서는 녹지 않습니다. 이것을 광고에서 어떻게 표현했나요? 네. 초콜릿을 쥐었다가 이렇게 쫙 펼쳤는데 손에 묻지 않는 것을 광고 안에서 반복해서 보여줬죠. 손을 쫙쫙 펴는 이 액션을 통해서 이 M&M 초콜릿이 손에서는 녹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손에 초콜릿을 묻히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욕구를 이 광고를 통해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또 다른 종류인 데이비드 오길비의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정의, 내용, 사례 이 세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입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바로 이 사람, 데이비드 오길비가 제시한 전략입니다. 이 사람은 광고회사 오길비 앤 매더를 창립한 인물인데 현대 광고의 아버지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오길비는 1963년에 광고인의 고백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무엇인가 이것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샤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자, 여러분 화장품 브랜드인 인스프리 하면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자연주의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바로 이게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전반적인 인상 이게 바로 브랜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오길비는 이 브랜드 이미지가 바로 제품의 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랜드 이미지가 있으면 우리 브랜드를 경쟁사와 차별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는 제품의 가격 이런 거 하나로 이렇게 딱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광고라던가 홍보라던가 제품 디자인, 성능, 가격 이런 여러 요소가 합쳐져서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광고를 집행해서 그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오길비는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이라는 것은 광고를 통해 브랜드의 뚜렷한 이미지, 개성 이런 것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만드실 때는 제품의 개성을 창조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끔 광고를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이 생기게끔 광고를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가지게끔 광고를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광고 캠페인에서는 A 이미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 다음 광고 캠페인에서는 B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광고 캠페인에서는 뭐 C 이미지로 그려낸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다르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계속 유지를 해야 옳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하실 때는 가능하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게끔 광고를 창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하면 이 사람들의 그 소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생활도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진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광고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쓸 때 그 이미지 덕분에 뭔가 이렇게 자긍심이 느껴지게, 만족감이 느껴지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하실 때는 좋은 이미지, 동일한 이미지, 그리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런 것이 들게끔 광고를 창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의 광고 창작 전략입니다. 즉, 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것은 광고를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탁 하고 형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광고를 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이 브랜드 이미지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길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관심, 흥미 이런 걸 끌 수 있는 일부 단기 프로그램을 희생해서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소비자의 감성에 이 전략적 강조점을 두고 광고를 창작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즉, 이성이라던가 사실 이런 것보다는 소비자들의 감성 이런 걸 더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의 특성으로는 이 전략은 이 경쟁 제품들 사이에 우리 제품이 이런 물리적인 특성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하기보다는 심리적인 차별화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 광고주의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더 좋고 긍정적이고 고급스럽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느끼게끔 하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차별화를 꾀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과거보다는 오늘날 이 제품들 사이에 어떤 품질 차이, 기능 차이, 뭐 디자인 차이 이런 게 별로 없어졌을 때 더 각광을 받고 더 주목을 받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크리에이티브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오길비가 제시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학습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오길비의 크리에이티브 스타일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아닙니다. 지금 오길비를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냥 추가로 이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을 배우는 거지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아니니까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길비의 광고 창작 스타일은 어땠냐면 일단 그는 광고를 만들 때 굉장히 조사를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광고의 과학성도 추구를 했죠. 이것은 그의 경력에서 비롯이 된 건데 오길비는 원래 미국의 광고회사에 입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광고회사에 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조사회사인 갤럽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약 3년간 400건이 넘는 많은 조사를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고 나중에 실제로 광고를 창작할 때 이 광고 조사를 아주 활발하게 수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광고 창작 스타일은 조사, 과학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이것이 그의 광고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오길비는 특히 헤드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길비는 소비자가 인쇄 광고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소비자가 이 인쇄 광고를 자세하게 안 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보는 게 헤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오길비는 헤드라인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이 오길비의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을 보면은 What to say를 강조를 했습니다.
즉 소비자한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것보다 소비자한테 무엇을 얘기할 건가 이걸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를 창작할 때 이 표현 방법 이런 것보다는 그 메시지 내용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광고를 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길비는 광고를 창작할 때 이 빅 아이디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빅 아이디어, 아이디어 중에 아이디어죠. 소비자의 주의를 끌고 그리고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 광고는 소비자의 눈앞을 싹 스쳐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꼭 빅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길비는 약 30년간의 그의 광고 회사 경력과 그리고 광고물 효과조사, 그리고 광고물 평가조사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광고를 창작하는 그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나중에 광고 창작하실 때 적절하게 변형해서 응용해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제품을 광고 안에서 크게 제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안에서 제품을 크게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확실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매할 때 이거 내가 광고에서 본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광고를 만들 때 제품을 좀 크게 제시하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길비는 수용자를 혼란시키는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에 연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좋은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뭔가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대상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이렇게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오해, 오인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길비는 이렇게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부정적인 헤드라인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광고 창작 원칙으로 헤드라인에 브랜드명을 넣고 로고 처리를 강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쇄 광고를 잘 안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보는 게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보는 게 헤드라인이니까 여기에 중요한 브랜드 네임을 넣고 이것을 이제 강하게 부각을 시키면 그래도 좀 사람들이 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에 이렇게 브랜드 네임도 넣고 그것을 강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 광고를 만들 때 만약에 그 제품이 신제품이라면 광고에서 누수성을 최대한 보장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광고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신제품에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오길비는 광고를 창작할 때 가능하면 이 광고 안에서 제품 사용자를 제시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광고주 제품을 누가 이용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쓰는지 이걸 사람들이 확실히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유도했던 것이죠. 이 창작 원칙을 반드시 그대로 준수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데이비드 오길비가 이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이용해서 실제로 만든 광고 사례입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 광고인데요. 롤스로이스는 고급 자동차죠. 근데 이 고급 자동차가 가져야 될 요건 중에 하나가 정숙성입니다. 오길비는 광고 안에서 이 정숙성을 그려내서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그 광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카피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 이제 크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한번 내용을 볼까요? 자, 시속 60마일로 달려가는 이 신형 롤스로이스 자동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전자시계로부터 나는 소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주행 중에도 얼마나 조용하냐면 이게 달려가는데도 그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는 바로 이 시계에서 나는 째깍째깍 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통해서 이 차가 굉장히 조용하다. 이걸 얘기를 해서 정숙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 자동차가 굉장히 고급 자동차다.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케 하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범벅의
엑시큐션을 배우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정의, 내용, 사례의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이 제시를 한 겁니다. 오늘 수업 오프닝에 나왔던 윌리엄 범벅입니다. 그러니까 1949년에 광고회사 DDB를 창립한 광고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시한 것으로 엑시큐션은 무엇이냐면 이건 번역하면 실행 또는 제작 솜씨, 창작 솜씨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에서 소비자한테 말하는 메시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고 창작의 기본이 되어주죠. 그런데 광고를 만들 때는 이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실제로 광고를 만든 사람들의 이 엑시큐션, 창작 솜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메시지 내용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좀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광고의 주제, 내용 자체는 괜찮은데 이 광고물의 전체적인 완성도라던가 퀄리티 이런 것들이 좀 저하되어서 전반적으로 광고 효과가 굉장히 낮게 느껴졌던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으셨나요? 보통 지상파 TV 광고보다는 케이블 TV 광고 이런 데에서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인들이 실제로 광고를 만드는 그 창작 솜씨가 굉장히 광고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작 솜씨가 좋으면 광고 효과도 높아지게 되는데 엑시큐션은 바로 이제 이걸 강조를 한 겁니다. 그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 실제 창작 솜씨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범벅은 광고의 피카소다 이렇게 일컬어졌던 인물입니다. 이 광고의 시각표현 학파를 창시하기도 한 인물이에요. 실제로 그는 광고를 창작할 때 예술적인 기교라던가 아트, 표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뭐 객관성, 과학 이런 것보다도 이 광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광고인들의 예술적인 재능이나 예술적인 직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광고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드는 이런 솜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고요. 그는 광고라는 것은 이건 학문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광고는 예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벅은 광고에서 법칙이라던가 이론이라던가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광고에서 법칙이라는 것은 광고 창작자가 타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에서 이 원칙 이런 걸 거부한 인물이다 보니까 이 엑시큐션, 창작 솜씨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원칙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광고를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광고의 내용이 좋더라도 전체적인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그 퀄리티, 제작 솜씨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광고 효과도 반감된다는 걸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의 이 창작 솜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텐데 엑시큐션은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범벅의 엑시큐션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 범벅의 크리에이티브 스타일도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엑시큐션은 아니에요.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벅의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은 어땠냐면 일단 그는 광고를 창작할 때 소비자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범벅은 굉장히 허풍스러운 광고를 경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광고는 소비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광고이기 때문에 허풍스러운 광고를 아주 경멸을 했습니다. 광고인들은 카피를 창작할 때 거짓말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너무 이렇게 상투적인 그런 카피를 써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광고가 너무 이렇게 자랑하는 광고도 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반복을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벅은 광고를 창작할 때 이걸 너무 어렵게 창작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단순하게 광고를 창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광고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그렇게 광고를 창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지 못하는 광고는 좋은 광고가 아닙니다. 광고는 제품을 팔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광고는 제품을 팔 수 있게 그렇게 창작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범벅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범벅은 광고를 창작할 때 그 안에 독창적인 요소가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광고 안에 참신성, 상상력, 신선함 이런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광고를 창작할 때는 거기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을 잘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오락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광고를 창작할 때는 소비자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심플하고 이해하기 쉽게 물건을 팔 수 있게 그리고 독창성이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서 광고가 창작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데 범벅도 그것을 강조를 했던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범벅이 실제로 만든 광고인데 폭스바겐 광고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헤드라인이 무엇인가요? 헤드라인이 레몬입니다. 여러분들 레몬의 뜻이 무엇이죠? 레몬, 뭔 뜻인가요? 이 과일 레몬을 떠올린 친구들 계신가요? 그거 말고 레몬이 또 다른 뜻도 있죠. 어떤 뜻이 있나요? 불량품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자품, 하찮은 거, 결함상품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레몬은 바로 그 뜻으로 쓰인 겁니다. 불량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바디카피를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폭스바겐은 차체에 크롬 도금이 좀 벗겨져가지고 이게 선적이 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크롬 도금이 좀 벗겨진 거. 이건 굉장히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작은 흠인데 우리는 소비자한테 값어치 있는 그런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레몬, 불량품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폭스바겐의 굉장히 엄격하고 자세한 그 자동차 검사 시스템, 이 장점을 소비자한테 전달한 것입니다. 이 광고가 만들어질 때는 1960년대였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보통 카피가 세계 인류 1등 이런 식의 카피를 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에 우리는 불량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광고는 당시에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크게 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제품 판매에도 아주 크게 기여했던 그런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폭스바겐 레몬 광고는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광고를 보시면은 굉장히 멋진 폭스바겐 자동차 광고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범벅은 광고를 만들 때 멋지게 창작 솜씨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전략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즉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개념,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 그리고 성공적인 크리에이티브 전개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1차 시에는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개념과 종류를 봤었죠.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개념에서는 정의, 특성을 학습을 했는데 크리에이티브 전략, 이것은 광고를 창작하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를 만드는 이런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특성에서는 이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앞에서 세운 광고 전략, 이것이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표현의 내용이나 방법, 그리고 소재, 스토리,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광고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가장 창의적인 부분이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통찰력이라던가 감, 상상력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크리에이티브 전략의 종류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웠죠. 일단 노저 리브스의 USP를 배웠는데 이것은 독특한 판매 제안이에요. 그래서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고유한 판매 제안을 광고안서에 얘기를 해서 시장 안에서 장기적으로 비교 우위를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배웠죠. 이것은 광고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엑시큐션을 배웠죠. 이것은 실행, 창작 솜씨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 창작 솜씨가 광고를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종료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